UMCTV 전영기 뉴스 LA와 한국 그리고 세계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8월 17일 LA 한인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가 전광 훈다민 목사의 자가격리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즉각 재반박했습니다. 또한 전 목사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공동변호인단 측은 17일 오전 성북구 교회 앞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전 목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15일 서울시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고 교회 출입 명단을 누락 및 은폐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목사 측의 강현재 변호사는 방역당국이 근거 없이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홍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상자라 하더라도 자가격리 이행 의무는 격리 대상이라는 당국 통보를 받아 인지하는 때 생긴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후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의 집회 참석이 보석조건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그날 무대와 집회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및 경찰의 설치 허용으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신도들의 진단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 및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첫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자체적으로 교회 폐쇄와 2주간 예배 중단, 방역협조 문자 발송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 요구대로 교회 방문자 명단을 모두 제출했지만 시스템의 문제로 방명록에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국이 이 같은 교회의 조치를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정엽 서울시장 직무대행자와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교회 측 주장에 대해 즉각 재반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성북구 공무원이 교회를 직접 찾아가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고 2시간 뒤 팩스로 수령증을 받았다며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확진 판정 뒤 기독교 매체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돼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교회 내 코로나19 확산이 외부 세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움직였다. 북한 소행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코로나19 치료가 끝나야 소환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따라하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800명이 목숨을 잃고 5,800여 명이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3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의 열대야기생 학회는 지난 10일 발간한 코로나19에 관련한 인포데믹과 공중보건상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논문 제작에 참여한 다국적 연구진은 코로나19 관련 오정보와 이것들이 공중보건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작년 12월 31일과 올해 4월 5일 사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나 각종 웹사이트에 올라온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정보는 총 2,311개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오정보는 25개 언어로 작성됐으며 87개국에서 유통됐다고 전합니다. 오류 정보의 89%는 코로나19를 치료하려면 알코올이나 표백제를 마셔라든가 염산을 뿌리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목구멍을 촉촉이 유지하고 매운 음식을 피하라는 등 엉터리 내용이었습니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소와 낙타의 대소변을 먹으라는 낭설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오류 정보 가운데 7.8%는 코로나19가 생물무기나 백신 약 판매용으로 만들어졌다는 등의 음모론이었고 3.5%는 의료진이나 특정 인종의 오명을 씌우거나 사회적 낙인을 찍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를 대신해 코로나 팬데믹 구호기금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의원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은 오늘 성명을 내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협상을 타결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직접 만나서 협상을 제의했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할 뿐 구호 패키지와 관련한 더 이상의 협상을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지금의 상황은 3억 달러도 부족한 형편인데 1억 달러 구호 패키지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공화당은 현실 파악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은 지금의 미국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3일 지역 매체인 세크라멘토비는 이날 가주 법사위원회는 9월 1일까지 시행하는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연장해왔지만 이번 의결된 금지 조치 연장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가주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9월 1일자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이번 다시 연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번 표결로 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자 강제 퇴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새로 제정해야 합니다. 법사위원회 측은 건물주들과 랜드로드 업자들로부터 강제 퇴거 금지 조치 시행에 따른 책임과 반발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사위원회는 4월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플러튼시 힐크레스트 공원에서 오렌지 카운티 한국전 기념비 건립위원회와 함께 한국전 기념비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착공식에는 제미퍼 피제럴드 플러튼 시장 및 시의원을 비롯하여 길 시스네로 연방하원의원, 샤론 킥 실바 주하원의원, 덕 샤피 오시 슈퍼바이저, 로라이거 이 44단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병재 총영사는 기념사를 통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고 특히 한국전 당시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미국 장병 36,492명의 이름을 모두 새기는 미국 최초의 기념비를 건립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동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샤론 퀵실바 주하원 의원은 한국전 참전용사였던 부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미군 장병들을 추모하였고 길시스네로 연방하원 의원은 한국전 기념비 건립위원회의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한미동맹과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기념비 건립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기념비의 디자인 컨셉은 별 모양의 5개 기념비에 미군 전사자 36,492명의 이름을 모두 새기는 것이며 별 한쪽 벽면에 750명, 별 한 개당 7,500명, 총 37,500명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형식입니다. 기념비는 인근 브레아시와 애너하임시를 연결하는 도로 옆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또한 힐크레스트 공원 내 위치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플러튼 시의회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약 200m 지점에 위치하여 정부 또는 보훈단체 주관 각종 보훈행사 장소로 애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로스앤젤레스 협의회는 지난 12일 재미동포 원로 석학 이채진, 곽태환 박사 2명을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란 제목으로 재미동포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6일 북한이 개성남북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적대적 관계로 전환된 이후 북미가 적대적인 관계로 되어짐에 따라 미국의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따르는 이슈들인 남과 북, 그리고 북미 관계의 현황, 미중 갈등과 한반도, 코비드-19과 동북아 그리고 한미 관계, 미국 대선과 한반도, 한미, 북미, 남북 관계의 전망 등 한반도 평화 통일 프로세스의 핵심 등에 대하여 두 원로학자들과 논의하였습니다. 이날의 결론은 한반도는 열강의 대립과 각축으로 희생된 바 있으니 한국은 대내적인 단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충해서 급변하는 세계적인 도전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은 이상주의적 목적인 평화, 자유통일과 현실주의적 방법인 부국강병의 절묘한 실용주의적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장래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민들은 꾸준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독감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감과 코로나의 초기 증상이 매우 비슷해 일반 사람들은 구분이 되질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주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USC 연구팀이 공공보건학술지인 저널 프론티어즈인 퍼블릭 헬스지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와 일반 독감은 초기에는 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지만 코로나19는 근육통과 메스꺼움,
부터 설사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구진들은 기침이 나고 발열이 된다고 해서 섣불리 코로나19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염려되는 것은 올해는 코로나19와 겹친 시기이기 때문에 독감에 걸린 사람이 코로나19에도 동시 감염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연간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인구수는 미국 인구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이기 때문에 독감 백신 접종을 미리 실시할 것을 보건당국에 권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세계 최대 확진자 발생국인 미국의 시민들이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일간 USA 투데이는 조사 전문업체인 일슨의 보고서를 인용, 6월 기준 월간 가정용 주류 매출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보다 27% 늘어났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식당이나 술집 등 소위 업소용 주류 소비량은 감안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전 세계적 코로나 위기 속의 사람들이 더 술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엘리노어 맥캐스카츠 미 보건부 약물남용 정신건강행정청장은 앞서 지난 5월 USA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가 최악인 지역에서는 알코올 남용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암, 유방암, 대장암 등의 발병 원인으로 과도한 음주가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에서 300만 명 이상이 술로 인한 질병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또 WHO는 과도한 음주는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타운뉴스입니다. 미주의 국동포연합회는 지난 15일 75주년 8.15 광복과 72주년 건국일을 맞이하여 제32차 LA 태극기 집회를 윌셔 웨스턴에 있는 태극기 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애국동포연합회는 사회주의와 공산국가로 변모해가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사태의 근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 사기 탄핵의 규명과 한미동맹 강화, 문재인 좌익정권 퇴진에 힘이 되고자 태극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애국동포들의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체감온도 10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100여 명의 이상의 한인들이 참여했으며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 있는 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재집권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에서 애국지사와 6.25 참전 영웅들을 모욕적인 발언에 많은 논란과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날 참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를 반박하는 연서로 심정을 조선일보 대담에서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16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김 회장 기념사 내용을 듣고 당장 연단으로 뛰쳐 올라가고 싶었지만 꾹꾹 누르고 연설로 반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 등 여권 인사들은 자기들이 역사의 심판자인 양 독단적인 친일 판결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역사 이념을 앞세운 독재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또 역사에 대한 겸허한 자세로 공관을 함께 바라보면서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 지사는 제주도 광복절 경축식 분위기에 대해 그 자리에는 6.25 참전 용사나 유족, 강정 해군기지 기동단장, 해병대 여단장 등 목숨 걸고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분들이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런 그들 앞에서 김 회장의 모욕적인 경축사가 나오는 것을 도저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 지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 입대했느냐, 어떤 작품을 남겼느냐 등으로 친일 여부를 가르는 데 대해 폭력적인 역사관이자 인간에 대한 오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일파 재산 몰수와 같은 보훈 작업은 하면서도 균형적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원 지사는 김원웅 회장의 이중적인 정치 행로를 밝히면서 유신 시절 민주공화당 당료로 정당 활동을 시작해 50 민정당에서 조직국장 같은 요직을 거친 데 대해 자신을 바라보는 잣대 10분의 1만이라도 단죄하자는 인사들에게 적용해 볼 수는 없겠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어 나라 일은 백성에게 왜 죄를 묻는가라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의 실패를 돌이켜보는 발전적인 역사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원 지사는 정부 여당은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 한일전으로 몰고 가는 것이겠지만 이제 우리 국민도 식상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중에 다시 일본의 속국이 되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젊은이들도 구호로만 반일할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일본을 이겨내길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제주도청은 내년 광복절부터는
광복회와 별도로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지사는 국가 행사에서 김원웅 씨의 정신착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다시 들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SBS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가 이곳 캘리포니아의 터스틴 어바인 주민들과 법적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이 지역 주민 11가구는 SBS와 집사부일체 출연 제작진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주민들은 SBS 측이 미국 촬영을 하며 사기 특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주 미국에서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낼 계획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주민이 늘고 있는 데다 미국에서 일반화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된다면 배상 액수가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집사부일체와 이곳 주민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사부일체 팀은 2018년 8월 이곳 캘리포니아주 터스틴과 어바인 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곳 지역 주민들은 당시 제작진이 허가를 받지 않은 도둑 촬영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상업적 촬영이 금지된 마을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집사부일체 촬영이 이뤄졌다고 지역 주민들이 진술하는 상황. 여기에 더해 제작진이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사유지에 침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대표적인 곳이 커뮤니티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입구에는 커뮤니티 인원만 출입이 가능한 개인 수영장이라는 출입금지 안내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집사부일체 출연진들은 수영과 게임 등을 진행했고 이 장면이 촬영돼 고스란히 방송됐다고 현지 주민 측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또 제작진이 경찰이나 지역 이사회에 허가 없이 사유지에 해당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단체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특수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얼굴과 주거지 등이 촬영돼 방송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한국 내 소송에서 미국 주민 측 변호를 맡은 이지영 변호사는 미국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본인의 프라이버시라면서 그 공간에 누군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허위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무단 침입과 불법 촬영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 관련 SBS 측 변호인은 당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에 촬영 허가를 받았고 비용도 모두 납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주장과는 달리 SBS는 커뮤니티 시설이 아닌 자체적으로 빌린 클럽하우스에서 촬영을 진행했고 방송된 수영장도 해당 클럽하우스의 시설이라는 겁니다. 차량 훼손 등 주장에 대해서도 내부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현지 로펌이 제시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차량 소유주를 밝혀달라는 요청도 묵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들이 처음에는 $500만 상당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또 부당한 협박성 요구를 2년 가까이 지속해오고 있다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SBS 측은 전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LA에는 폭염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더위에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